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세요, 한국. 일본 대표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훨씬 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미국 기자는 당연하다며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가 보여준 차트를 본 순간 모두 조용해졌는데요. R&D 투자 비율 세계 1위. 한국이 이스라엘, 미국, 일본을 모두 제쳤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메디슨이에요. 미국에서 신문에 경제와 비즈니스를 쓰고 있었죠. 매일 아침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빌딩들이 빼곡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휴대전화를 붙잡은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돈과 무역 흐름을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엔 하루 종일 숫자와 차트가 떠 있었어요. 주가가 오르내리고 기업은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가고 싶어 했죠.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이나 일본 이야기도 다뤘어요. 중국은 공장에서 물건을 왕창 찍어내고 있었고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은 작고 별것 없어 보였어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커다란 창문과 값비싼 가구로 꾸며진 방이었죠. 상사는 무거운 나무 책상 뒤에 앉아 두껍고 번쩍이는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걸 받아야 할 것 같네. 봉투를 건네봤자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툼한 종이가 고급스럽게 느껴졌죠. 이름이 금색으로 반짝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야 하나요? 여행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익숙한 사무실이 훨씬 편했거든요. 그래, 꼭 가야 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필요하니까. 최근 글들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말이야. 상사는 단호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다보스 신경제안 보포럼 초청장이 들어있었어요. 스위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였죠. 세계 각국의 경제 비즈니스 리더와 정부 인사들이 모인다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지만 초청장을 찬찬히 읽으며 마음이 조금 설레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미국의 힘을 또 한 번 보여주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노트북과 녹음기, 수첩을 챙기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과 흰 셔츠를 다림질에 넣었어요. 프로답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참석국에 대한 자료도 읽고 있었어요. 중국의 공장과 인구, 일본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 한국에 관한 정보는 별로 찾을 수 없었어요. 작은 나라라 관심도 적었죠. 출발 전날 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고 중국은 아직 멀었고 일본은 한물 갔어. 그저 따라가는 나라일 뿐이지. 수첩에 이렇게 정리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넓고 안락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날며 노트북을 열고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질문할지, 어떤 기사를 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아래 하얀 빛을 내려다보며 문득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죠. 하지만 전문 기자로서 오래 일해왔다는 자부심이 머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스위스에 착륙하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환상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다보스 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가 시작되면 모든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별을 보다가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질문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첫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어요. 진지한 기자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가방에는 공책과 펜, 그리고 녹음기를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정말 크더라고요. 극장 같았어요.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천장은 높고 큰 조명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회의에서는 항상 뒤쪽에 앉거든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저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용히 메모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받아 적을 거고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였습니다. 키가 큰 중국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이름은 장웨이였어요.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장웨이가 크고 힘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쇼핑 지역들이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금속을 한국에 보내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공장이 문을 닫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거든요. 중국은 크고 강해요. 한국은 작고 약하고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어서 더 빨리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일본 남자가 나왔어요. 이름은 야마모토 다카시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큰 나라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했어요.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기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한 한국 남자가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나거나 속상해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한국산업전략연구원 박세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나 이 기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 나라를 변호하고 싶어하는 하급 공무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제가 타이핑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차분하게 서 있는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감 있으면서도 정중하게 손을 드는 모습 때문일까요? 뭔가 주에 깊게 들어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타이핑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계획했던 대로 기사를 계속 써나가고 싶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믿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이 한국 남자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박세준이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가 방금 한 말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사실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사람이 제 기사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작은 나라를 실제보다 중요해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노트북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세준이 큰 스크린에 숫자와 차트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쇼핑 지역을 찾는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7%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은 23%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완전히 타이핑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오는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스크린에는 유명한 유럽 회사들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모두 한국의 수도 서울에 큰 매장을 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니 유럽 패션 구매자들이 중국 구매자들보다 3배나 많은 돈을 쓴다고 나와 있었어요. 회의장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같아 보였고 공식적인 것 같았어요. 밑에는 날짜와 출처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만들어낸 정보가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회의에서 진짜 놀라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기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장회의가 반격하려고 했어요. 다시 히토류 금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전자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특별한 재료들이에요. 중국이 이런 재료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세준은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와 협정서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나라들과 히토류 금속을 얻기 위한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또 오래된 휴대폰과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이런 재료들을 뽑아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양의 54%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스크린에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오래된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값비싼 금속들을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작업 과정도 아주 과학적으로 보였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한 미국 관리가 일어나서 박세준의 말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귀에 깊게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항상 믿고 있던 것들을 계속 믿을 수도 있었어요. 이 새로운 정보들을 무시하고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쉽고 편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나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큰 강한 나라와 작은 약한 나라라는 제 단순한 분류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르고요. 노트북이 앞에 열려 있었지만 더 이상 타이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제 오래된 생각들과 새로운 정보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헷갈리긴 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놀라운 걸 배운 게 언제였을까요? 박세준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실과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제 생각들을 더 많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거예요. 어쩌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걸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화면이 살짝 소리를 내며 어두워졌습니다. 수년 동안 타이핑하고 메모를 하던 제가 노트북을 닫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니 손이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뭘 쓸지 계획하는 대신 그냥 듣고 보고 싶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세준이 계속해서 큰 스크린에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명품 매장들의 계획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름다운 건물들과 멋진 매장 디자인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매장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들이었거든요. 루이비통이 서울에 자기들의 가장 큰 매장을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샤넬도 거기에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구찌는 이미 3층짜리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중요한 도시에만 가장 큰 매장을 짓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유럽 패션 회사들이 작년에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중국 고객들이 그곳에서 쓴 돈보다 3배나 많은 액수였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공책은 무릎 위에 닫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쳤을까요? 한국이 이런 글로벌 회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 줄 어떻게 몰랐을까요? 장웨이가 이제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빨간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가장 강한 무기인 히토류 금속으로 다시 공격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휴대폰이나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들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장웨이는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세준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데 여러 나라들을 연결하는 색깔 있는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들은 무역협정과 파트너십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주,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왔어요. 큰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한국 공장 내부가 나오고 있었어요.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오래된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서로 다른 금속과 재료들을 분리하고 있었어요. 공장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박세준이 설명하길 이걸 도시 광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파서 금속을 캐내는 대신 오래된 전자제품에서 값비싼 재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히토류 금속의 54%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분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앞줄에서 한 미국 관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마이클리였습니다.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똑똑한 계획이 미국의 공급망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의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곧게 펴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느끼는 그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믿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뀌고 있었거든요. 무척 기분 좋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박세준이 더 많은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체 돈의 4.8%를 연구개발에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제품을 개선하는데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이 비율이 이스라엘,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선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고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스크린의 차트는 한국이 맨 꼭대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상에 대한 제 이해가 더욱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뉴욕에 시설을 만들기 위해 38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미국 회사들은 완전히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하거든요.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고 믿는 곳에만 투자하고요. 마이클 리가 이걸 확인해줬어요. 이런 투자들은 정치나 우정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회사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제가 마음을 바꿀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만큼 용감한가요?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걸 배울 만큼 호기심이 많은가요? 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렇다는 거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이 정말 신나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인 야마모토 다카시가 반박하려고 했어요. 연구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이제 약하고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박세준이 차분하게 더 많은 사실들로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성과와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 때마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 회의에 가져온 제 모든 생각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믿음이요.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챔피언이라는 생각이요.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를 따라 한다는 생각이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믿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나거나 방어적인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너무 작은 신발을 벗는 것 같았거든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박세준이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결심을 했어요. 그냥 정중하게 듣고 나서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를 쓸어 돌아가지는 않겠다고요. 정말로 주의 깊게 들을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가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바꾸도록 놔둘 거였습니다. 이런 결심이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장웨이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땀이 반짝이고 있었죠. 중국의 공장 생산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세준 씨는 차분히 서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죠. 큰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핵심 기술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를 보여주고 있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어진 건 세계 상위 기술 기업 순위였어요. 삼성전자가 1위, SK 하이닉스가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4위, 포스코 홀딩스가 5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상위 5곳 중 4곳이 한국 기업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다시 반박을 시도하며 히토류 얘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중국산 히토류가 없으면 한국의 전자공장은 멈춥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세준 씨는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히토류 수입 계약서와 재활용 현장 영상이었어요. 오래된 전자제품을 분해하며 금속을 뽑아내는 장면이 화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조달과 재활용으로 54%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죠.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저는 작게 속삭이고 있었죠. 미국 대표도 일어나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머릿속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박세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우수성과 협력으로 증명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인사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다른 이들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질문을 해야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눈 덮인 산이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시 바라봐야 해.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모니터 앞이 아니라 세계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용기.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정보에 다가가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